3년 만에 자산을 75%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다이어트도 아니고 주식도 아닙니다. 네, 개인 택시입니다. 2018년 봄, 저는 60살의 나이로 30년을 몸담았던 부산의 한 중견 제조기업에서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제게 회사는 꽤 후한 퇴직금을 주었고 그동안 모아둔 적금까지 합치니 2억 2천만 원이라는 목돈이 생겼습니다. 아내와 저는 그 돈으로 부산 해운대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사려고 계획했습니다. 대학교 3학년인 딸아이가 졸업하면 신혼집 마련 자금도 보태주고 우리 부부는 여유롭게 노후를 보내는 게 꿈이었죠. 그런데 퇴직 후 석 달쯤 지났을 때 우연히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서 만난 친구 한 명이 개인 택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친구는 5년 전에 개인 택시를 시작했는데 매달 500만 원 정도는 벌 수 있다고 자랑하더군요. 저는 귀가 솔깃했습니다. 집을 사면 그걸로 끝이지만 개인 택시를 하면 매달 안정적인 수입이 생기는 거니까요. 야, 너 사무직 오래 했으니까 사람 대하는 것도 익숙하잖아. 개인 택시 한번 해봐. 나이 들어서도 할 수 있고 월급쟁이처럼 누구한테 찍혀서 잘릴 일도 없어. 번호판 값이 좀 나가긴 하는데 그래도 안정적이야. 친구의 말은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저는 30년간 회사 생활을 하면서 사람을 대하는 법을 배웠고 운전도 자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나이 들어서도 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처음에는 반대했습니다. 여보, 우리 집 사려고 모은 돈인데 그걸 어떻게 택시에 쓸 수 있어요? 그냥 안전하게 집 사고 편하게 살아요. 아내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며칠 동안 인터넷을 뒤지며 개인 택시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부산은 관광도시라 1년 내내 손님이 꾸준하다는 점, 법인 택시와 달리 내 차, 내 시간이니 자유롭다는 점, 무엇보다 나이 들어서도 꾸준히 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었습니다. 유튜브에서 개인 택시 관련 영상을 몇십 개나 찾아봤습니다. 대부분 긍정적인 내용이었죠. 하루 10시간만 일해도 월 500은 벌어요. 은퇴 후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같은 댓글들이 가득했습니다. 아내를 설득하는데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여보, 생각해봐요. 집을 산다 해도 우리 둘이서 살기엔 관리비며 세금이며 부담이 커요. 개인 택시를 하면서 월세 사는 집에서 지내면 매달 안정적인 수입도 생기고 딸 결혼 자금도 모을 수 있어요. 나는 아직 건강하고 운전은 평생 해왔잖아요. 친구 말로는 매달 500은 기본이라고 하던데요. 저는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아내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결국 동의했습니다. 그래요. 당신이 하고 싶으면 해봐요. 나도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생활비 보탤 수 있어요. 딸아이도 아빠가 하고 싶은 일 하세요. 저는 알아서 할 거예요 라며 응원해줬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족은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잠들지 못했습니다. 30년간의 회사 생활을 뒤로하고 이제 제 인생에 새로운 장이 펼쳐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경력을 살려서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면 틀림없이 성공할 거야. 5년만 열심히 하면 딸 결혼 자금도 마련하고 우리 노후 자금도 충분히 모을 수 있을 거야. 저는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부산시청 교통과에 전화를 걸어 개인 택시 면허 취득 절차를 알아봤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법인 택시 경력이 없으시면 양수 교육을 받으셔야 하고 교육 예약은 지금 석 달 정도 대기 중입니다. 석 달이면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저는 바로 교육 신청을 했습니다.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작은 행운이 될 수 있습니다. 교육 신청을 하고 나서 저는 석 달 동안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먼저 개인 택시 관련 카페와 블로그를 찾아다니며 정보를 모았습니다. 번호판 시세, 차량 가격, 월 평균 수입, 유지비 등을 꼼꼼하게 조사했습니다. 부산 지역 개인 택시 기사들의 블로그를 읽으면서 이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야, 나 진짜 개인 택시 시작하려고 하는데 솔직하게 얘기해줘. 실제로 얼마나 벌어? 친구는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야, 진짜야. 나는 하루 10시간 정도 일하는데 매출이 한 달에 700에서 800 나와. 유류비랑 유지비 빼면 순수입이 500은 되지. 물론 처음엔 좀 힘들어. 길도 익혀야 하고 손님 응대하는 것도 배워야 하니까. 근데 3개월만 지나면 요령이 생겨. 저는 더 확신을 가지고 준비를 계속했습니다. 2018년 여름 드디어 양수 교육을 받을 차례가 왔습니다. 교육장에는 저처럼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의 은퇴자들이 가득했습니다. 30명 정도 되는 교육생 중에 40대는 두세 명밖에 없었습니다. 다들 비슷한 처지였죠. 퇴직금으로 노후를 준비하려는 사람들. 이틀간의 교육에서 택시 운영의 실무, 서비스 마인드, 법규, 안전운전, 요금 체계 등을 배웠습니다. 강사는 50대 중반의 전직 택시기사였는데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팁을 많이 알려줬습니다. 여러분, 택시는 서비스업입니다. 손님을 왕처럼 모셔야 돈을 법니다. 불친절하면 바로 민원 들어오고 민원 쌓이면 면허 정지될 수도 있어요. 교육을 마치고 수료증을 받았을 때 저는 뿌듯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번호판을 알아볼 차례였습니다. 인터넷에서 개인 택시 번호판 중개업체를 찾았습니다. 전화를 걸자 중개업자가 친절하게 응대했습니다. 어디 지역 찾으세요? 부산이요. 부산은 지금 시세가 1억 6천에서 1억 8천 사이입니다. 매물이 많지 않아서 좋은 거 나오면 빨리 결정하셔야 해요. 며칠 후 중개업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괜찮은 매물 나왔어요. 50대 중반 기사님이 건강 문제로 파시는 건데 번호판 상태 좋고 1억 7천에 내놓으셨어요. 저는 바로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그 기사님은 10년 넘게 부산에서 개인 택시를 하신 분이었습니다. 제가 건강이 안 좋아서 이제 그만하려고요. 장사는 잘 돼요. 열심히만 하시면 돈 잘 버실 겁니다. 부산은 관광도시라 사계절 내내 손님 많아요. 특히 여름이랑 가을에 장사 잘 되죠. 그분은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줬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와 상의했습니다. 여보, 1억 7천이면 적당한 것 같아요. 중개업자 말로는 요즘 시세가 그 정도래요. 빨리 결정해야 다른 사람한테 안 넘어간대요. 아내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차량은 어떻게 해요? 새 차 사면 돈이 얼마나 들어요? 저는 이미 알아봤다고 대답했습니다. 새 차는 비싸니까 중고로 살 거예요. 3년 된 소나타 택시가 2,500만 원 정도래요. 아내는 한참을 계산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번호판에 1억 7천, 차에 2,500 합치면 1억 9,500이네요. 우리 돈이 2억 2천인데 2,500만 원밖에 안 남는데요? 저는 아내를 안심시켰습니다. 괜찮아요. 한 달만 일하면 500만 원 버는데 뭐. 두 달이면 1,000만 원이고 석 달이면 1,500만 원이에요. 그 정도면 충분해요. 결국 1억 7천만 원의 번호판을 구입하기로 계약했습니다.
계약금으로 5천만 원을 먼저 입금했고 일주일 후 잔금 1억 2천만 원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중고차 매매상에서 3년 된 소나타 택시를 2,500만 원에 구입했습니다. 차량 상태는 괜찮았습니다. 주행거리가 12만 킬로 정도 됐지만 엔진이나 미션은 문제 없었습니다. 차량을 인수하고 나서 각종 보험료를 냈습니다. 자동차 보험이 240만 원, 공제조 합비가 60만 원, 합쳐서 300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차량 정비 비용으로 150만 원을 썼습니다. 타이어 4개를 새 것으로 바꾸고 브레이크 패드도 교체했습니다. 이제 남은 돈은 2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아내가 다시 걱정했습니다. 여보, 2천만 원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어요?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충분해요. 첫 달 유류비가 150만 원 정도 들고 생활비는 당신 파트타임 급여로 충당하면 돼요. 둘째 달부터는 내가 버는 돈으로 살 수 있어요. 2018년 9월 첫째 주 드디어 제 개인 택시 영업이 시작됐습니다. 첫날 아침 아내와 딸이 현관까지 배웅 나왔습니다. 아빠 조심히 다녀오세요. 무리하지 마시고요. 당신 사고 나지 않게 안전 운전하세요. 가족의 응원을 받으며 저는 차에 올랐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시동을 걸었습니다. 자, 이제 시작이다. 열심히 해보자. 개인 택시를 시작한 첫날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긴장되고 설레는 마음으로 아침 6시에 집을 나섰습니다. 먼저 부산역으로 갔습니다. 친구가 알려준 대로 아침 시간에는 부산역에 손님이 많다고 했거든요. 과연역 앞에는 택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첫 손님은 40대 중반의 직장인이었습니다. 서면까지 가주세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내비게이션을 켜고 조심스럽게 운전했습니다. 손님은 스마트폰을 보며 조용히 있었습니다. 15분쯤 지나서 서면에 도착했습니다. 요금은 7,500원. 손님이 10,000원을 주고 내렸습니다. 거스름돈 됐어요. 수고하세요. 첫 팁이었습니다. 그날 하루 동안 15명의 손님을 태웠습니다. 저녁 6시까지 일하고 집에 왔을 때 매출은 13만 원이었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아내에게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첫날인데 13만 원 벌었어요. 아내도 기뻐했습니다. 그래요? 잘하시네요. 내일도 화이팅. 둘째 날부터는 리듬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부산역과 서면을 오가고 오후에는 해운대와 광안리 쪽을 돌았습니다. 저녁에는 번화가와 주택가를 오갔습니다. 하루 평균 12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첫 달이 끝났을 때 총 매출을 계산해 봤습니다. 720만 원. 유류비로 150만 원이 나갔고 각종 잡비로 50만 원 정도 썼습니다. 차량 정비비로 30만 원을 썼고 세차비로 20만 원을 썼습니다. 순수입은 47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예상보다 조금 적었지만 첫 달이니까 그러려니 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요령이 생겨서 더 잘 벌 거야. 저는 스스로를 격려했습니다. 아내에게 400만 원을 건넸습니다. 여보, 이걸로 생활비 쓰고 나머지는 저축해요. 아내는 고마워하며 받았습니다. 둘째 달부터는 확실히 요령이 생겼습니다. 어느 시간대에 어느 지역에 손님이 많은지 파악했고 콜 앱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카카오 택시와 다른 택시 앱에 모두 가입해서 콜을 받았습니다. 매출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하루 평균 20만 원에서 25만 원까지 벌었습니다. 둘째 달 매출은 800만 원을 넘었습니다.
유류비와 각종 비용을 빼니 순수입이 52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드디어 친구가 말한 월 500이 넘는 수입을 달성한 겁니다. 아내에게 500만 원을 건넸을 때 아내는 놀라며 기뻐했습니다. 여보, 정말 잘하시네요. 이 정도면 우리 충분히 살 수 있어요. 셋째 딸, 넷째 딸도 비슷했습니다. 매출은 750만 원에서 850만 원 사이를 오갔고 순수입은 500만 원 전후였습니다. 저는 점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역시 내 선택이 맞았어. 이 정도면 충분히 괜찮잖아. 2019년 여름이 왔습니다. 부산의 여름은 관광 성수기였습니다. 해운대 해수욕장에는 전국에서 관광객이 몰려들었고 택시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7월 매출은 950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유류비를 많이 써서 200만 원 정도 나갔지만 그래도 순수입이 650만 원이나 됐습니다. 아내와 딸과 함께 고기를 먹으러 갔습니다. 아빠, 정말 대단하세요.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아빠 처음 봐요. 딸이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저는 뿌듯했습니다. 에이 뭐, 이 정도야. 앞으로 더 잘 될 거야. 8월도 비슷했습니다. 9월부터는 매출이 조금 떨어졌지만 그래도 800만 원 정도는 꾸준히 나왔습니다. 10월에는 부산국제영화제가 열려서 다시 매출이 올랐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도 많았고 영화 관계자들도 많았습니다. 저는 서비스 정신으로 무장했습니다. 30년간 대기업에서 일하며 배운 고객 응대 기술을 활용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에게는 간단한 영어로 부산의 명소를 소개해 줬습니다. This is Haeundae beach. Very beautiful. 손님들은 고마워하며 팁을 주기도 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에게는 특히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짐을 들어드리고 문을 열어드리고 천천히 운전했습니다. 기사님, 요새 이렇게 친절한 택시기사 처음 봐요. 감사합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몇몇 단골 손님도 생겼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해운대에서 서면까지 가시는 50대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직접 전화로 콜을 주셨습니다. 기사님, 이번 주도 금요일 7시에 픽업 부탁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그때 봬요. 2019년 연말 저는 1년 동안의 총 매출을 계산해 봤습니다. 9,200만 원. 유류비와 각종 비용을 빼면 순수입이 5,5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월 평균 450만 원 정도. 처음 목표했던 500만 원에는 조금 못 미쳤지만 그래도 만족스러웠습니다. 아내와 저는 작은 행복을 느꼈습니다. 매달 450만 원 정도의 수입으로 월세 70만 원을 내고 생활비 250만 원을 쓰고 나머지 130만 원은 저축했습니다. 1년 동안 1,560만 원을 모았습니다. 이 페이스로 5년만 더 하면 7,800만 원을 모을 수 있어. 그 정도면 딸 결혼 자금으로 3천만 원 주고 우리 노후 자금으로 4,800만 원 남는 거야. 나쁘지 않아. 저는 희망에 차 있었습니다. 집을 사지는 못했지만 매달 안정적인 수입이 생기니 마음이 편했습니다. 연말에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갔습니다. 경주로 1박 2일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딸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행복했습니다. 아빠, 내년에도 이렇게 여행 가요. 그래, 내년에는 더 좋은 데 가자.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2019년은 저에게 희망의 해였습니다. 개인 택시를 시작하길 잘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정도면 성공이야. 앞으로도 이렇게만 하면 돼.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2020년 1월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는 작년에 성공에 고무되어 더 열심히 일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올해는 월 500만 원 이상 꾸준히 벌어야지. 그래서 1년에 6천만 원을 모으는 거야. 야심찬 목표를 세웠습니다. 1월 첫 주는 순조로웠습니다. 하지만 둘째 주부터 뉴스에서 이상한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정체불명의 폐렴이 퍼지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먼 나라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중국 일이잖아. 우리랑은 상관없어. 저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1월 말부터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도 확진자가 나왔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택시 안에서 손님들이 마스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마스크를 샀습니다. 조심하는 게 좋겠지. 하지만 여전히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2월 중순 대구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뉴스는 온통 코로나 이야기뿐이었습니다. 확진자가 급증하고 사망자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거리에 사람들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택시 매출도 덩달아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2월 매출은 650만 원. 평소보다 150만 원 정도 적었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일 거야. 곧 진정될 거야. 저는 낙관적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3월이 되자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3월 초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외출을 자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학교는 개학을 연기했고 회사들은 재택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거리가 텅 비기 시작했습니다. 택시를 타는 사람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30명 정도 태우던 손님이 15명으로 줄었습니다. 하루 매출이 2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3월 총 매출은 530만 원, 거의 300만 원이 줄어든 겁니다. 유류비는 150만 원이나 나갔고 각종 고정 비용도 똑같이 나갔습니다. 순수입은 300만 원밖에 안 됐습니다. 월세와 생활비를 내고 나니 거의 남는 게 없었습니다. 작년에 모아둔 1,560만 원에서 150만 원을 꺼내 썼습니다. 4월, 5월도 비슷했습니다. 매출은 500만 원 전후를 오갔습니다. 순수입은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 부족한 생활비는 계속 저축한 돈에서 꺼내 썼습니다. 5월 말이 되자 저축액이 1,200만 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아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여보, 이러다가 우리 모아둔 돈 다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저는 애써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백신 나오면 다 괜찮아질 거예요. 조금만 더 버텨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까? 정말 백신이 나오긴 하는 걸까?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택시 기사들 사이에서는 불안감이 퍼졌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하소연하는 글이 가득했습니다. 매출이 반토막 났어요. 이러다 다 망하는 거 아닌가요? 번호판 팔아야 하나 고민 중입니다. 저도 그런 글을 읽으며 공감했습니다. 6월쯤 되자 코로나에 대한 공포가 더 커졌습니다. 택시 기사들 사이에서 손님이 확진자면 어떡하냐, 우리도 감염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도 매일 마스크를 쓰고 운전했고 손님을 태울 때마다 긴장했습니다. 택시 안에 손 소독제를 비치했고 손님이 내릴 때마다 차 안을 소독했습니다. 창문도 항상 조금씩 열어두고 환기를 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손님들은 택시 타기를 꺼렸습니다. 택시는 밀폐된 공간이라 위험하다는 인식이 퍼졌습니다. 6월 매출은 45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순수입은 200만 원이 채 안 됐습니다. 아내의 파트타임 급여
150만 원을 합쳐도 생활비가 빠듯했습니다. 저축한 돈은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7월이 왔습니다. 작년에는 여름 성수기라 매출이 최고조에 달했던 때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달랐습니다. 해수욕장이 폐쇄됐습니다. 부산으로 오는 관광객이 거의 없었습니다. 7월 매출은 420만 원. 작년의 절반도 안 됐습니다. 저는 운전 시간을 늘렸습니다. 새벽 5시부터 밤 12시까지 하루 19시간을 일했습니다. 하지만 손님이 없으니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유류비만 더 들었습니다. 몸은 피곤하고 매출은 늘지 않고 마음만 더 지쳐갔습니다. 8월 어느 날 저는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다가 우연히 다른 택시기사를 만났습니다. 비슷한 연배의 60대 초반 기사였습니다. 요즘 장사 어때요? 제가 물었습니다. 형편없죠. 이러다가 다 망할 것 같아요. 저는 번호판 팔까 고민 중이에요. 그 말을 듣고 저도 처음으로 번호판을 팔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조금만 더 버티면 돼. 백신 나오면 다 괜찮아질 거야.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9월, 10월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매출은 400만 원 전후를 오갔습니다. 순수입은 200만 원 안팎. 저축한 돈은 계속 줄어들어 10월 말에는 500만 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11월 저는 결국 대출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번호판을 담보로 돈을 빌려야 하나? 하지만 아직은 버틸만 했습니다. 12월까지만 더 버텨보자. 연말이면 뭔가 달라지겠지. 하지만 12월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오히려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더 강화됐습니다. 연말연시 모임이 취소되면서 택시 수요는 더 줄었습니다. 2020년 연말을 맞으며 저는 1년 동안의 매출을 계산해 봤습니다. 5,700만 원. 작년의 60% 수준. 순수입은 2,800만 원 정도. 월 평균 230만 원. 작년에 모아둔 돈 1,560만 원은 거의 다 썼습니다. 연말에 아내와 심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이러다가 정말 우리 모아둔 돈 다 떨어져요. 어떻게 할 거예요? 아내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봐요. 내년에는 나아질 거예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정말 나아질까? 이게 끝이 있긴 한 걸까? 저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2021년이 밝았지만 희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새해 첫날 저는 택시를 몰면서 생각했습니다. 올해는 달라져야 해. 백신도 나온다고 하잖아. 조금만 더 버티면 돼.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1월부터 다시 확진자가 급증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강화했습니다. 오후 9시 이후에는 식당도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저녁 손님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1월 매출은 380만 원. 작년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유류비와 각종 비용을 빼면 순수입이 150만 원밖에 안 됐습니다. 월세 70만 원을 내고 나니 80만 원만 남았습니다. 생활비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아내는 파트타임 일을 풀타임으로 늘렸습니다. 마트 계산대에서 하루 8시간씩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급여가 150만 원에서 22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여보, 제가 더 일할 수 있어요. 코로나 지나가면 다시 좋아질 거예요. 아내는 제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2월, 3월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매출은 350만 원에서 400만 원 사이를 오갔습니다.
순수입은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아내 급여를 합쳐도 생활비가 빠듯했습니다. 2월 말 저는 결국 대출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개인 택시 번호판을 담보로 대출을 알아봤습니다. 은행에 갔더니 담당 직원이 말했습니다. 번호판 담보로 최대 5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금리는 연 6%입니다. 고민 끝에 5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연 6%면 매달 이자가 25만 원씩 나가는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생활비가 필요했습니다. 이 돈으로 1년은 버틸 수 있어. 1년 안에 코로나가 끝날 거야. 저는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대출금으로 당장의 생활비를 해결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3월, 4월도 매출은 35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순수입 150만 원에서 대출 이자 25만 원을 내고 나면 손에 쥐는 돈은 125만 원밖에 안 됐습니다. 아내의 수입 220만 원과 합쳐도 345만 원. 월세 70만 원을 내고 나면 275만 원. 생활비로 250만 원을 쓰면 거의 남는 게 없었습니다. 저는 운전 시간을 더 늘렸습니다. 새벽 5시부터 밤 12시까지 하루 19시간을 일했습니다. 쉬는 시간은 점심 30분, 저녁 30분 뿐이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편의점에서 김밥 하나 사 먹고 컵라면으로 때웠습니다. 몸이 힘들었습니다. 허리가 아팠고 어깨가 뻐근했습니다. 눈도 침침했습니다. 밤에 운전하면 신호등이 번져 보였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조금만 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5월 어느 날 차량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운전 중에 갑자기 엔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급히 정비소에 갔더니 엔진 오일이 새고 있었습니다. 정비사가 말했습니다. 오일 펌프를 교체해야 합니다. 비용이 300만 원 정도 나올 거예요. 300만 원. 저에게는 거금이었습니다. 하지만 차를 고치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신용카드로 결제했습니다. 할부로 10개월에 나눠서 갚기로 했습니다. 매달 30만 원씩. 6월부터는 대출 이자 25만 원에 카드 할부 30만 원이 추가됐습니다. 순수입 150만 원에서 55만 원을 빼면 95만 원만 남았습니다. 아내 급여와 합쳐도 315만 원. 월세를 내고 나면 245만 원. 생활비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7월 저는 신용카드로 생활비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식비, 공과금, 통신비 등을 모두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한 달에 150만 원 정도를 카드로 썼습니다. 다음 달에 갚으면 되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도 그 다음 달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카드값은 계속 밀렸습니다. 7월 카드값 150만 원을 못 갚았고 8월에는 7월분에 8월분이 더해져 300만 원이 됐습니다. 9월에는 450만 원이 됐습니다. 9월 말 카드사에서 연체 경고 문자가 왔습니다. 연체가 지속될 경우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패닉 상태가 됐습니다. 어떻게 하지? 이걸 어떻게 갚지? 대출금 5천만 원도 이미 2천만 원 정도를 생활비로 썼습니다. 남은 돈은 3천만 원. 카드값을 갚으려면 이 돈을 써야 했습니다. 하지만 카드값을 갚으면 생활비가 없었습니다. 10월 어느 날 아내와 큰 싸움을 했습니다. 밤 12시에 집에 들어왔는데 아내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울고 있었던 겁니다. 당신, 우리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카드값도 못 갚고 대출 이자도 밀리고 있어요. 이러다가 우리 다 망하는 거예요. 아내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당신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매달 500만 원은 번다며? 지금 우리 상황 좀 봐요. 집 살 돈으로 택시를 샀는데 이게 뭐예요? 아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요? 미안하다고 해서 될 일이에요? 우리 딸은 어떡해요? 학자금 대출 이자도 못 갚고 있잖아요. 아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딸도 학자금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해 연체 상태가 됐습니다. 1년에 200만 원 정도 되는 이자인데 그것조차 갚지 못한 겁니다. 딸의 신용 등급도 떨어졌습니다. 11월 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개인 택시를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중개업자에게 연락했습니다. 번호판 팔고 싶은데요. 어느 지역이세요? 부산이요. 부산. 요즘 매물이 많이 나와서 시세가 많이 떨어졌어요. 1억 2천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1억 2천만 원. 2018년에 1억 7천만 원에 샀던 번호판이 5천만 원이나 떨어진 겁니다. 저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래도 팔 수밖에 없어요. 빨리 팔아주세요. 저는 울먹이며 부탁했습니다. 매수자를 찾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요즘 개인 택시 사려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중개업자가 말했습니다. 12월 초까지 기다렸지만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1억 1천만 원으로 낮추면 어떨까요? 중개업자가 제안했습니다. 저는 울면서 동의했습니다. 그래요. 1억 1천만 원에 팔아주세요. 12월 말 겨우 매수자를 찾았습니다. 매수자는 50대 중반의 남성이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회사에서 퇴직하고 개인 택시를 시작하려는 사람. 저는 그분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 마세요. 택시는 이제 끝났어요. 하지만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팔아야 했으니까요. 계약을 마치고 1억 1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대출금 5천만 원을 먼저 갚았습니다. 남은 돈은 6천만 원. 카드값 500만 원을 갚고 나니 5,500만 원이 남았습니다. 2억 2천만 원을 들여서 시작한 사업이 5,500만 원으로 끝난 겁니다. 1억 6,500만 원의 손실. 3년 동안 피땀 흘려 일한 결과가 이것이었습니다.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2021년 12월 말 개인 택시를 판 날 저는 집에 돌아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멍하니 앉아서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왜 이렇게 됐을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아내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딸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푹 잤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편하게 잔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었습니다. 택시를 운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했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더 이상 힘들지 않아도 되는구나.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5,500만 원으로는 가족이 오래 버틸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일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2022년 1월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는 이력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63세. 경력은 제조기업 사무직 30년, 개인 택시 3년. 이력서를 쓰면서 씁쓸했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취업이 될까?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일을 해야 했습니다. 채용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연락이 없었습니다. 2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몇 군데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부분 경비, 청소, 시설 관리 같은 일이었습니다. 저는 면접을 보러 다녔습니다. 한 아파트 경비실에 갔습니다. 면접관은 60대 중반의 관리소장이었습니다. 경력이 괜찮으시네요. 대기업 출신이시군요. 근무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급은 230만 원이고요. 230만 원. 30년 전 신입사원 때 받던 월급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관리소장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와 아내와 상의했습니다. 여보, 아파트 경비 일하는 게 어떨까요? 월급이 230만 원이래요.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요. 일단 해봐요. 다른 일 찾기도 쉽지 않잖아요. 일주일 후 저는 아파트 경비로 출근했습니다. 첫 출근 날 경비실로 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30년간 양복을 입고 사무실에서 일하던 제가 이제 경비복을 입고 아파트 입구에 서야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경비실에는 저보다 나이 많은 할아버지 두 분이 계셨습니다. 70살이 넘으신 분들이었습니다. 새로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한 분이 친절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김민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인사를 했습니다. 일은 어렵지 않아요. 택배 정리하고 쓰레기 분리수거하고 주차 관리하고 외부인 출입 통제하면 돼요. 천천히 배우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할아버지가 일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일 자체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택배가 오면 받아서 정리하고 주민에게 연락했습니다. 쓰레기가 나오면 분리수거를 도왔습니다. 외부인이 오면 어느 동, 어느 호 방문인지 확인했습니다. 주차된 차가 막고 있으면 주인을 찾아 이동시켰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아파트 주민 중에는 제 또래나 저보다 어린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40대, 50대 젊은 사람들이 출근할 때 고급 승용차를 몰고 나가는 모습을 보면 제 처지가 더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제가 다니던 회사 후배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이었습니다. 후배는 출근하려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던 중이었습니다. 선배님, 여기서 뭐 하세요? 후배는 깜짝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아, 응. 경비 일 좀 하고 있어.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후배는 난처한 표정으로 잠시 서 있다가 네, 수고하세요 라고 말하고는 서둘러 차에 올라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참담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자존심이 산산조각 나는 느낌이었습니다. 왜 그때 개인 택시를 시작했을까? 왜 그냥 집을 사지 않았을까? 왜 친구 말만 믿고 덜렁 시작했을까?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오후 5시까지 일했습니다. 경비 일을 하면서 조금씩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동료 할아버지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중견기업에서 일했어요. 50대 중반에 명예퇴직하고 치킨집을 했는데 망했죠. 3년 만에 2억을 날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경비 일하고 있어요. 한 할아버지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저는 식당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망했어요. 1억 5천을 날렸죠. 그래도 경비 일이라도 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일이 있다는 게 감사하죠. 다른 할아버지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위로받았습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다들 비슷한 처지구나. 조금씩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래, 이것도 일이야.
떳떳한 일이야. 나이 들어서도 일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한 거지. 저는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2월, 3월이 지나면서 저는 경비일에 익숙해졌습니다. 아파트 주민들도 저를 알아보고 인사를 했습니다. 경비 아저씨, 오늘도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웃으며 인사를 받았습니다. 4월 어느 날 딸이 취업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작은 IT 회사였지만 그래도 정규직이었습니다. 초봉이 3천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아빠, 제가 이제 돈 벌어요. 아빠 도와드릴까? 딸이 전화로 말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딸에게 미안했습니다. 그래, 잘했다. 축하한다. 겨우 목소리를 가다듬어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딸에게 미안한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5월 딸이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집에 와서 10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넸습니다. 아빠, 이거 쓰세요. 제 첫 월급이에요. 저는 봉투를 받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잘못했어. 딸이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아빠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누가 코로나를 예상했겠어요? 아빠는 열심히 하셨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딸의 말에 저는 더 울었습니다. 2022년 여름이 왔습니다. 경비 일을 시작한 지 6개월이 됐습니다. 경비 월급 230만 원, 아내 마트 급여 220만 원, 딸 보태주는 돈 100만 원, 합쳐서 650만 원으로 우리 가족은 살아갔습니다. 5,500만 원은 비상금으로 남겨두고 최대한 아껴 쓰며 살았습니다. 저는 조금씩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경비 일은 힘들지만 그래도 안정적이었습니다. 잘릴 걱정도 없었고 손님한테 욕먹을 일도 없었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했지만 그게 오히려 편했습니다. 2022년 가을 경비 일을 시작한 지 9개월쯤 됐을 때 저는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나갔습니다. 1년 만에 나가는 동창 모임이었습니다. 작년에는 너무 힘들어서 나갈 엄두도 못 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마음이 편해져서 나갈 수 있었습니다. 모임 장소는 부산 서면의 한 고깃집이었습니다. 10명 정도 모였습니다. 3년 전 개인 택시를 권유했던 그 친구도 나왔습니다. 친구는 저를 보더니 반가워했습니다. 야, 오랜만이다. 요즘 어떻게 지내?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택시 팔았어. 코로나 때문에 망해서. 지금은 경비 일하고 있어. 친구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그때 추천해서. 나도 사실 요즘 힘들어. 매출이 예전의 절반밖에 안 나와. 친구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각자의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나는 식당을 했는데 코로나로 폐업했어. 1억 날렸지.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나는 카페를 했는데 매출 감소로 고생하고 있어. 월세도 못 내고 있어. 다른 친구도 말했습니다. 다들 쉽지 않구나. 저는 위로받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지난 3년을 되돌아봤습니다. 제가 왜 실패했는지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노트를 꺼내서 실패 원인을 하나하나 적어봤습니다. 첫째, 저는 택시 산업을 너무 안이하게 봤습니다. 친구 한 명의 말만 듣고 시작했습니다. 시장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운전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손님 응대, 길 찾기, 콜 관리, 차량 유지 등 배워야 할 게 많았습니다. 둘째, 외부 변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이 사태를 누가 예측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어떤 사업이든 외부 충격에 대비해야 한다는 사실을 간과했습니다. 경기 침체, 자연재해, 정책 변화 등 예상치 못한 일은 언제든 생길 수 있습니다. 셋째, 비상금을 충분히 남기지 않았습니다. 2억 2천만 원을 거의 다 투자하고 2천만 원만 남겨둔 것이 큰 실수였습니다. 최소한 6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정도는 비상금으로 남겨뒀어야 했습니다. 그랬다면 코로나 때 버틸 수 있었을 겁니다. 넷째, 나이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60세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실패했을 때 재기할 시간과 기회가 젊은 사람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만약 40대였다면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었겠지만 60대에 실패하면 재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다섯째, 가족과 충분히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처음에 반대했을 때 저는 일방적으로 설득했습니다. 아내의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였어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아내의 직감이 맞았습니다. 가족의 의견은 항상 경청해야 합니다. 여섯째, 업계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개인 택시가 안정적이라는 말만 믿고 택시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간과했습니다. 고령화로 인해 기사들의 평균 연령이 높아지고 있고 카카오 택시 같은 플랫폼의 영향으로 수익 구조가 변화하고 있으며 자율주행 기술 발전으로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점을 몰랐습니다. 일곱째, 수익 구조를 제대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친구가 월 500은 번다고 했지만 그게 매출인지 순수입인지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유류비, 보험료, 차량 유지비, 세금 등을 빼면 순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여덟째, 퇴로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하지? 라는 플랜 B가 전혀 없었습니다. 무조건 성공할 거라는 낙관만 있었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최악의 경우 번호판을 팔면 얼마나 손해볼까? 를 계산했다면 더 신중하게 접근했을 겁니다. 아홉째, 대출을 너무 쉽게 생각했습니다. 5천만 원을 빌릴 때 1년 안에 갚을 수 있어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대출 이자만 매달 25만 원씩 나갔고 그게 저를 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는 절대로 대출에 의존하면 안 됩니다. 열째, 감정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집을 사는 대신 택시를 선택한 것은 이성적 판단이 아니라 감정적 판단이었습니다. 매달 수입이 생기면 좋겠다는 욕심이 앞섰습니다. 중요한 결정일수록 감정을 배제하고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저는 이 10가지를 노트에 적으며 깊이 반성했습니다. 내가 이것들을 미리 알았다면 개인 택시를 시작하지 않았을 거야. 아니면 적어도 더 신중하게 준비했을 거야.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었습니다. 2023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경비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마음이 많이 편해졌습니다. 일은 일이고 제 삶은 제 삶이니까요. 실패를 받아들이고 현실을 인정하니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주말에는 아내와 함께 근처 공원을 산책합니다. 돈은 많지 않지만 건강하고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딸은 직장에서 인정받으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사를 준비하고 있고 내년쯤 결혼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가족이었구나. 저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2억 2천만 원을 잃었지만 가족은 지켰습니다. 그게 더 중요한 거였습니다. 어느 날 경비실에서 쉬고 있는데 아파트 주민 한 분이 커피를 사다 주셨습니다. 경비 아저씨 항상 친절하셔서 감사해요. 커피 한 잔 드세요. 저는 고마워하며 받았습니다. 작은 친절의 행복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제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압니다. 일이 있다는 것, 건강하다는 것,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것, 이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돈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됐습니다. 2024년 봄, 저는 65세가 됐습니다. 경비 일을 시작한 지 2년이 넘었습니다. 이제는 이 일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오후 5시에 퇴근합니다. 일상은 단조롭지만 그래도 평화롭습니다.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께 몇 가지 교훈을 전하고 싶습니다. 특히 50대 후반, 60대 초반에 은퇴를 앞두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실패를 통해 배운 것들을 여러분은 반복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첫째, 경험 없는 분야에 전 재산을 투자하지 마십시오. 저는 30년간 사무직으로 일했습니다. 택시 운전은 완전히 다른 분야였습니다. 운전을 잘한다고 택시를 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만약 개인 택시를 하시려면 최소한 법인 택시에서 1년 이상 경험을 쌓으신 후에 하십시오. 그래야 현실을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둘째, 투자 금액의 최소 30%는 비상금으로 남기십시오. 저는 2억 2천만 원 중 2천만 원만 남겼습니다. 10%도 안 되는 금액이었죠. 최소한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은 비상금으로 남겨뒀어야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은 언제든 생길 수 있습니다. 코로나 같은 위기, 차량 고장, 사고, 질병 등 대비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셋째, 시장 상황을 철저히 조사하십시오. 저는 친구 한 명의 말만 듣고 결정했습니다. 택시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번호판 시세가 왜 그렇게 비싼지, 앞으로 전망이 어떤지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6개월에서 1년은 조사하고 공부하십시오. 온라인 카페, 블로그, 유튜브를 찾아보고 실제 기사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넷째, 나이를 고려하십시오. 저는 60세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만약 40대였다면 실패해도 재기할 시간이 있었겠죠. 하지만 60대에 실패하면 재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안정적인 선택을 하십시오. 모험보다는 안전을 택하십시오. 욕심을 버리십시오. 다섯째, 가족과 충분히 상의하십시오. 아내가 처음에 반대했을 때 저는 일방적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아내의 직감이 맞았습니다. 가족의 의견을 경청하십시오. 가족이 반대하면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의 의견은 진지하게 받아들이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섯째, 외부 변수에 대비하십시오. 코로나는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사태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예상치 못한 일은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경기 침체, 자연재해, 정책 변화, 기술 발전 등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준비하십시오. 만약 매출이 절반으로 줄어들면 어떻게 할까?를 항상 생각하십시오. 일곱째, 대출은 최소한으로 하십시오. 저는 5천만 원을 대출받았고 그 이자가 저를 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는 절대로 대출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자기 자본만으로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시작하십시오. 대출은 선택이 아니라 독약입니다. 여덟째, 플랜 B를 준비하십시오.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하지?를 항상 생각하십시오. 저는 플랜 B가 전혀 없었습니다. 개인 택시가 안 되면 무엇을 할지, 어떻게 생활할지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고 그때 무엇을 할지 미리 계획하십시오. 아홉째, 감정보다 숫자를 믿으십시오. 저는 매달 500만 원 번다는 말만 믿고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매출인지 순수입인지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유류비, 보험료, 차량 유지비, 세금 등을 빼면 실제 순수입이 얼마인지 정확히 계산하십시오.
엑셀로 수익 시뮬레이션을 만들어 보십시오. 열째, 욕심을 버리십시오. 저는 집을 사는 것보다 매달 수입이 생기는 게 낫다는 욕심 때문에 개인 택시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안정적인 자산인 집을 포기하고 불안정한 사업을 선택한 것이 실수였습니다. 나이 들수록 안정을 추구하십시오. 모험은 젊었을 때 하는 겁니다. 지금 저는 65세입니다. 아파트 경비로 일하며 230만 원을 받습니다. 2억 2천만 원으로 시작해서 5,500만 원으로 끝난 3년의 개인 택시 생활. 1억 6,500만 원의 손실. 숫자로만 보면 참담한 실패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 시간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경험이 제게 값진 교훈을 주었으니까요. 돈의 가치, 가족의 소중함, 건강의 중요성, 현실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실패를 통해 성장했습니다. 가장 큰 교훈은 이것입니다. 돈을 잃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잃으면 안 됩니다. 건강을 잃으면 안 됩니다. 희망을 잃으면 안 됩니다. 저는 돈은 잃었지만 가족과 건강과 희망은 지켰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도 가끔 그때 집을 샀더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2억 2천만 원으로 부산 해운대에 작은 아파트를 샀더라면 지금쯤 그 아파트 가격이 3억 이상 됐을 겁니다. 1억 이상의 시세 차익을 놓친 셈입니다. 개인 택시 손실 1억 6,500만 원에 시세 차익 1억을 더하면 총 2억 6,500만 원의 기회 비용을 잃은 겁니다. 하지만 그런 계산은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으니까요. 중요한 건 지금 그리고 미래입니다. 저는 지금 건강하게 일하고 있고 가족과 함께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도 제 실수를 반복하지 마십시오. 신중하게, 철저하게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가족을 우선으로 생각하십시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나이 들수록 안정을 추구하십시오. 모험은 젊었을 때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실패하더라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저처럼 바닥까지 떨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일이 있고 건강이 있고 가족이 있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조금이라도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께서 눌러주시는 응원 하나하나는 단순히 숫자가 아닙니다. 또 다른 누군가의 시행착오를 막아줄 수 있는 용기가 됩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를 지키기 위해 실패 사례를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소중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